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29일 금요일 아침 8시 53분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재료는 아무래도 FOMC 회의 결과 때문이겠죠, 그죠? FOMC 회의에서 뭐라고 했나요? 긴축 속도를 좀 늦출 수 있다. 그렇게 해서 9월 달에는 50bp 기준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컨센서스가, 그런 투자자들의 생각이 나타나면서 긴축 우려 완화됐다라고 하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한 거죠. 어제 밤 같은 경우는 재료가 하나 더 있긴 있었어요. 미국 GDP가 발표가 됐는데 마이너스 0.9%가 나왔다라는 거. 이게 사실 시장의 악재죠. GDP가 역성장했다는 게 결코 호재는 아닙니다. 이걸 호재라고 하면 좀 그렇죠. 악재이긴 악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진정한 호재라서 상승 마감한 건 아니고 GDP가 역성장을 했으니까 연준이 긴축을 못한다, 긴축 우려 완화다 이렇게 해서 상승한 건 아닌 것 같고 이 GDP가 마이너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이 괜찮았던 거는 제 생각엔 이건 심리적인 요인 때문인 거죠. 선반영 이런 개념 때문에 그런 걸 거라고요. 아마도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 증시가 좀 FOMC 회의 이런 걸 앞두고 CPI 발표 이런 거 CPI 발표 이런 걸 통해서 긴축 우려 뭐 각종 악재가 충분히 좀 많이 반영된 측면이 없진 않다고요. 6월달 중순까지요.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이미 웬만한 악재들, GDP가 또 그리고 마이너스 나올 거라는 건 이미 언론이나 연준을 통해서 충분히 이미 경고가 되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GDP 같은 경우는 저도 그냥 마이너스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긴 했고, 그래서 이 보시다시피 모두가 알고 있었던 거고 하니까 시장에 충격이 더 없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젯밤 반응을 보시면 실제로 GDP가 마이너스 나오고 나서 저 마이너스 나온 걸 사실상 거의 개무시해버리고 그냥 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긴 했어요. GDP 이거 시장하고 아무 상관없구나 라는 느낌을 좀 받았다라는 거죠. 물론 분봉으로 보면 약간 자국은 남아있어요. 그 GDP 때문에 좀 시장이 출렁했구나라는 걸 아무튼 보긴 볼 수 있는데 아무튼 GDP를 좀 무시했다라는 느낌을 좀 받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GDP와 관련된 부분이 의미는 있죠. 어떤 측면에서요? 일단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해버리면은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또 다시 경기 침체에 들어섰어요. 이거는 일단 뭐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해도 약간 이상한 점들은 있죠. 보통 경기 침체 이런 거라고 하면은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급격하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기 마련인데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서서히 이렇게 시장이 망가지고 서서히 경제가 일단 죽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잘 풀리게 된다면 여기서 정말 연착륙 이런 게 돼가지고 서서히 다시 경기가 회복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지금까지 잘 버티던 금융시장의 어떤 고리들 중에 약한 게 하나 터져 나가면서 본격적으로 이 경기 침체나 이런 게 옛날처럼 시작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시장은 연착륙과 경착륙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이 파월의장도 이런 부분, 연준 사람들도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 어차피 GDP 2분기에 역성장할 건 알고 있었어.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긴 한데 근데 이게 경기 침체가 보통 빠르고 급격한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일단 빠르고 급격하진 않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연준 사람들도 고민하고 바이든도 고민하고 저도 고민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요, 그죠? 연착륙 될 수도 있다. 이건 연착륙 어쨌든 연준의 희망이고 저는 제 생각엔 이렇게 됐으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급격한 뭔가를 봐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아무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이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굉장히 느리고 차분한 침체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경제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야, 솔직히 경기 침체 기술적으로 인정하긴 인정하는데 이거 뭐 고용이나 뭐 다른 지표들이 생각보다 괜찮지 않냐? 이런 상황에서 이거 경기 침체다라고 전통적인 경기 침체다라고 인정하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이제 좀 의문을 제기한 학자들도 좀 있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런 부분 생각해 봐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연착륙으로 갈지 경착륙으로 갈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뭐 금융시장의 관점에서 봐도 지금 현재 아무튼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작년 21년 6월이었죠. 작년에 한국 증시가 고점 찍고 빠지기 시작한 게 21년 6월 달러 인덱스가 탁 추세 전환 혹은 상승 전환하기 시작한 이때부터 한국 증시가 빠졌다고요.
그러니까 뭐 물론 다양한 이유를 댈 수 있죠. 지금 증시가 왜 이 모양이냐, 왜 한국 증시는 이 모양이고 미국 증시는 왜 빠지냐, 이런 거에 대한 답이 저는 달러 인덱스에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기본적인 원인들. 뭐 연준이 긴축을 했네, 경기 성장이 둔화가 되네, 인플레가 심각하네. 악재들이 있죠. 악재들이 있는데 이런 악재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게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게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있는 이 매개체가 달러 인덱스라고 저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달러 인덱스요. 결과적으로 이런 이슈들을 통해서 달러가 치솟고 있는데, 달러가 치솟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을 말아먹고 뭐 채권시장을 말아먹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전 세계 경기를 말아먹는다라고 일단 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간 아직까지 제가 생각하는 가장 든든한 이 강달러의 움직임 자체가 아직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강달러가 계속 지속되면은 금융시장이든 세계 경기든 부담이 돼서 여전히 경착륙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일단 이렇게 추측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아무튼 연준에서 어젯밤에 FOMC 회의에서 9월 달에 긴축 속도를 늦춘다라고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긴축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이야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달러 강세 요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긴축을 잘 해도 달러 강세, 혹은 긴축하다 잘못 삐끗해갖고 경착륙을 해도 그래도 달러 강세, 안전자산 손으로 달러 강세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이 달러 강세가 좀 가장 문제라고 보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유로존이 잘 나가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유로존이 잘 나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유로존은 지금 해체, 혹은 이탈리아의 뭐 붕괴, 이런 가능성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튼간 이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는 거는 쉽지가 않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일단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제 인식이나 이런 건 안 좋게 본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그죠? 어젯밤 이슈들은 일단 대충 다 점검을 했습니다. 바이든도 나와서 GDP가 심각하거든요. GDP 이거 보고 자기도 좀 충격 먹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지지율도 안 좋으니까 경기 침체로는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바이든 나와서 어제 연설을 해줬고요. 파월 의장도 그렇죠. 하여튼 그래요. 지금 경기 침체라는 거 인정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나와갖고 전부 다 립 서비스를 해주는데, 일단 그런 점들이 시장에 안도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와중에 긴축 속도가 늦춰지니까 시장이 환호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와중에 증시가 반등 흐름을 7월 중순, 6월 중순부터 반등 흐름을 타고 있으니까 그런 흐름 때문에 자연적으로 관성에 의해서, 그죠? 가던 방향 그대로 가겠다는 그런 성질에 의해서 계속 증시가 올라가기도 하고요.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죠? 하여튼 기술적으로 이미 침체에 들어서긴 했어요. 이제 확정이 되긴 된 거고요. 어차피 침체 확정이긴 한데, 그래도 뭐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요, 이 GDP가 앞으로 몇 번 더 발표가 될 겁니다. GDP는 속보치와 잠정치, 확정치로 세 차례 나눠서 발표된다라고 되어 있죠. 일단 속보치가 나왔는데 마이너스 0.9가 나온 거고요. 잠정치와 확정치 뭐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근데 뭐 그래봐야 마이너스일 것 같긴 한데, 그래서 하여튼 미국 경제가 침체로 다시 들어섰다, 기술적으로 지금 침체의 구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침체 한 번 났었고요. 그리고 지금 또다시 침체가 왔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왔죠. 그리고 확실히 예전과 모습이 다르다고요. 보통 침체는 이렇게 급격하고 빠르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0% 이런데,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0.9%? 분명히 예전과는 어떤 침체의 패턴이 좀 다르긴 합니다. 침체긴 침체인데 좀 굉장히 좀 온건한 그런 침체의 느낌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 고민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급격한 침체로 연결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 파월 의장이 이야기하듯이 운이 좋고 어려운 일이지만 운이 잘 따라줘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차차 경제가 회복될란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전 여기다 대고 달러 인덱스 꼬라지를 봐라, 이거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일단 어젯밤 미국 마감만 일단 좀 살펴볼게요. 오늘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가 미국 선물 시장이 다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애플하고 아마존 실적 발표의 영향 때문인데요. 이거 잠깐만 지켜보고 갈게요. 애플 실적이 조금 잘 나왔어요. 그런데 일단 아마존은 물 말아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는 아마존은 하락하고 아마존은 급락하고 애플은 올라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거 없더라고요. 애플하고 아마존 둘 다 3~4%씩 상승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죠? 세상 일이 재밌어요. 이 증시가 상승 추세를 탔다, 이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다, 흐름대로 일단 뽕을 뽑아 먹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실적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일단 계속 올라가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 실적 발표 때문에 일단 현재는 갭상승, 미국 증시가 선물 시장이 갭상승 출발해 갖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저 아침 9시에 나오는 저런 갭상승 저런 거는 일단은 무시하고요. 미국 정규 장시간이 중요한 거니까 저런 거에 관해서는 일단 저런 거에 관련해서는 딱히 그 해석을 하지 않고 어젯밤 마감만 살펴볼게요. 중요한 건 정규장입니다. 정규장. 자, 그래서 미국 S&P 지수입니다. 이거 저는 무조건 선물 기준으로 봐요. 뭐 현물 기준 이런 게 아니고 요거 이 미니 S&P 500 요거 선물 기준으로 일단 미국 주식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젯밤에도 올랐죠. 4100짜리가 중요한 저항입니다. 4000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도 어제 했고요. 그리고 4100짜리까지 터치했습니다. 지지와 저항을 다 확인했고 일단 더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 같아요. 일단 3900 돌파한 장 한 순간부터 4100까지는 일단 뭐 열렸다라고 보고 있었고 그래서 중요한 마디까지 온 거예요. 중요한 저항 자리까지 일단 터치를 하긴 한 겁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봐주는 게 맞긴 맞는데 이게 굉장히 4100짜리가 무거운 저항이란 말입니다. 사실 4100도 무거운 저항이지만 4180 정도 되는 자리도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죠. 결과적으로 미국 S&P 지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이 저항 덩어리를 넘어가냐 못 넘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를 넘어가게 되면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는 멈추거나 혹은 상승 추세로 전환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한 이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요. 근데 일단 이 자리에 영향력이 왔습니다. 이 보시면 여기 4100짜리예요. 4100은 이 뭉태기 자리에 어떤 하단부에 해당하는 자리고요. 4180 같은 경우는 이 뭉태기 저항의 상단부 자리에 해당하는 자리니까 어쨌든 둘 다 엄청난 저항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4100짜리에 일단 왔어요. 근데 4100짜리까지 다소 급하게 온 측면이 좀 있긴 하고요. 하여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터치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항이 딱히 없는 구간이었고요. 보시면 4100에서 3900까지 내려오는데 지난번에 2거래일간 급락을 했죠. 거래량도 별로 없이 급락했단 말이에요. 이런 자리는 다음번에 상승하기로 마음먹으면 이렇게 금방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일단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구간에서 탄력적으로 올라왔고요. 그래서 일단 더 위쪽으로 올라가겠다고 봐주는 게 맞긴 맞는데 매우 중요한 저항 자리에 도달했습니다. 이 자리의 의미에 대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좀 큰 그림으로 보자면 S&P인데 그러니까 지금 하락 추세라고요. 그죠? 누가 뭐래도 하락 추세인데 이 자리를 돌파한 착에서 이렇게 고점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거는 기술적으로 하락 추세가 끝나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추세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은 더 올라갈 수 있긴 있다. 다만 여러분들이 좀 굉장히 좀 집중해서 봐야 될 자리인 것 같고 혹은 좀 의지가 있으시고 좀 어떤 뭐라고 할까요? 위험 감수 성향이 많은 그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4100이란 저항 자리에 도달했으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저는 안전하게 하자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서 매도 세력이 등장하는 걸 확인하고 움직여도 늦지 않다라고 이야기는 해드리는데요. 근데 투자자 성향이 그렇지 않습니까? 좀 공격적인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4100이란 이 저항 자리에 도달했다라는 사실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 이거 보고 행동에 나설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저항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 증시에 숏배팅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드렸었거든요. 제가 나스닥 숏배팅을 하면서 이때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16,400 부근에서 16,400 부근에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자리에 영상 찾아보시면 제목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리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런 자리에서요. 이런 자리는 까이더라도 일단 들이대 봐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물론 이 16,400짜리만큼 지금 상황이 그렇게 결정적일지 아닐지는 솔직히 16,400에 비할 만큼 지금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근데 나름 어떤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를 결정짓는 그런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것보단 못하지만 그래도 좀 한번 들이대보고 여기서 잘못되더라도 다쳐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 나름에서 굉장히 좀 강력한 표현을 쓴 겁니다. 이 자리의 저항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는
좀 큰 위험을 감수해 볼 만한 가치도 있다. 여기서 잘못해갖고 조금 다치더라도 이런 건 전 해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저는 이미 오래전에 저 위에서 잡았기 때문에 뭐 일단 계속 좀 가만히 있는 대응을 하는데, 아직도 현금이 있으신 분들 혹은 이 시장의 추세에 관한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안전하게 하시는 분들 괜찮아요. 매도세 확인하고 움직여도 전혀 늦지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4100 무거운 저항이다. 이제 오늘 밤 4100 저항 테스트가 들어갈 겁니다. 그죠? 나스닥 숫자만 다른 거예요. 그림 똑같습니다. 숫자만 달라요. 약간 뭐 그림도 좀 다르긴 다릅니다만, 근데 어쨌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12,650 정도 되는 자리가 어떤 무거운 저항이긴 했는데 일단 넘어섰고요. 일단 한 자리가 더 남은 거예요. 12,900, 12,900이란 자리가 이 지난번 저항 뭉태기의 상단 자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12,900을 넘어서면 얘도 종가상으로 이제 12,900을 확실히 넘어서면 이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이 하락 추세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중장기 하락 추세가 끝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지금 자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넘어서면은 얘도 고점 높아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스닥도 굉장히 중요하다. 단지 숫자만 다른 겁니다. 그죠? 12,900. 12,900이란 자리 오늘 밤에 저항 테스트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밤 그죠? S&P 4,100. 나스닥은 12,900짜리. 굉장히 중요한 저항 자리에 와 있고 추세를 결정짓는 자리일 수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좀 저는 손해를 감수하고 위험을 좀 감수해 볼 수도 있는 자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증시가 딱딱딱 그 대략적으로 비슷한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죠? 추세를 결정짓는 자리. 예를 들면 10년물 국채금리 자리도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로 갈 거냐,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로 갈 거냐를 결정하고 있는 그런 라인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를 결정짓는 그 넥라인 부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뭐 한국 증시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거의 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 지금 추세를 결정짓는 이런 라인들에서 중장기적인 추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해드린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에 대한 고민, 그죠? 이런 게 여기에 녹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 세계적으로 아무튼 이 모든 그 여러 가지 자산들이 움직임이 지금 그렇습니다. 물론 근데 사건의 핵심이 뭐냐? 사건의 핵심이 지금 이 2020년 6월부터 한국 증시가 1년 넘게 빠지고 있고 세계 증시가 콜록콜록 하고 있는데 결국 그게 뭐냐? 주요 원인은 결과적으로 달러화예요. 달러화와 유로화, 그죠? 환율 시장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환율이 그렇게 됐는데 그 환율 때문에 지금 세상이 물 말아먹고 있는 거라고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그죠? 지금 유로화 꼬라지를 보세요. 근데 유로화 꼬라지를 보시면 이게 언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돼요. 그죠?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점들 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아무튼 달러 인덱스의 상승, 달러 강세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게 어디 추세 전환이 지금 그죠? 일단 쉽지 않아 보여요. 너무나 잘 가고 있는 거고, 제 생각에 이런 상황이면 무조건 투매를 한번 보긴 봐야 이 유로화의 약세가 끝날 것 같습니다. 이거 유로화입니다. 그죠? 여기 1.000000 써있죠? 페리티.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페리티가 한번 됐었던 거 보여주는 거고요. 당연히 페리티 됐었으니까 1.0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기술적으로 심리적으로 중요한 자리니까 반등이 나오는 거 당연하다고 보는데 1.0 찍고 나서 반등이 이게 뭐냐고요. 여기서부터 요까지 혹은 여기서부터 요까지 빠졌는데 반등이 이게 뭐냐고요. 이거 반등 이거 생각하면 정말 힘이 없는 거죠. 이 추가 하락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리고 아무리 뭐 9월 달에 미국이 50bp만 올려서 긴축 우려가 완화된다라고 해도 유로존은 그러면 계속 50bp, 75bp 인상할 수 있나요? 쉽지 않죠. 유로존 제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계속 25, 그죠? 뭐 해봐야 뭐 25 정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유로화가 심상치가 않은 거죠. 일단 이 정도까지 좀 점검을 했고, 어젯밤에 그 중요한 일이 있긴 있었죠. 그죠? 10년물 국채금리 아까도 좀 보여드리긴 했는데, 제가 2.71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2.6까지 내려갔어요. 이게 물론 이렇게 하락된 게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말씀드렸죠.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긴축 우려 완화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것도 약간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지금 경제 지표가 둔화되고 있는 게 경기 침체로 가는 거냐 아니면 인플레가 완화되고 있는 거냐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라 이야기 해드렸는데, 이것도 같은 거죠. 이게 단순히
이게 단순히 이게 단순히 긴축 우려 완화 때문에 하락하는 거냐, 아니면은 진짜 끔찍한 경기 침체로 가기 위해서 이런 걸 어떤 저 끔찍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반영하는 것이냐. 둘 다 가능하다는 거죠. 둘 다 어떤 이런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근데 일단 저는 달러 인덱스의 추세를 봐서는 경기 침체로 가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일단 붕괴가 됐으니 어떻게 됐어요? 상승 추세는 일단 좀 끝났다고 봅니다. 금리 상승기, 금리 상승, 하락, 아니 저기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젯밤에 하락으로 인해서 여기 중요한 저점이었죠. 직전 저점 자리 붕괴되니까 저점이 낮아지고요,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물론 이게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뒤집힐 수도 있다라고 보긴 보는데요. 일단 근데 의미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어젯밤 하락으로 인해서 일단 저점이 낮아지고 있고 이 지지선 깼으니까 일단 하락 추세로의 시작이 아니냐. 일단 상승 추세는 최소한 끝났다라고 일단 볼게요. 근데 금리의 상승기가 끝났다라고 하면 이제 금리의 하락기 이런 걸 좀 준비해야 될 텐데, 금리가 언제 하락하냐? 경기가 안 좋을 때 하락하는 특징이 있죠. 금리가 떨어지는 거는 경기 둔화, 경기 침체의 가장 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죠?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이런 걸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얘는 일단 하락 추세로 가겠다고 마음 먹은 것 같다. 이렇게 받아들일게요. 일단 90%좀 확정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추세선 95달러 부근에서 비리비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게 살아날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어젯밤에도 결과적으로 오르다가 다시 떨어졌죠. 2% 오르다가 마이너스 마감했죠. 그러니까 95달러 붕괴될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얘는 아직 버티고 있죠. 국제유가까지 95달러 붕괴되면은 거의 뭐 어떤 수요 둔화 이런 걸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을 금융시장이 높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긴 할 건데, 근데 아직까지 붕괴는 되지 않았고 대부분 다 중요한 추세선 부근에서 놀고 있죠. 그죠? 미국 증시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이런 라인에서 놀고 있고요. 이런 거 고민하고 있고, 뭐 오일 혹은 금리 이런 것도 지금 추세선 부근에서 추세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위기들이 좀 좋지 않다. 그죠?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 와중에 금값 같은 거는 1740짜리 돌파 한작 때문에 위쪽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드렸고 근거가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일단 잘 올라가고 있네요. 이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변동성 지수 어젯밤에 급락했죠. 그죠? 네,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쌍바닥 가능성 이런 건 사라졌어요. 일단 더 죽는다라고 봐주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증시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주긴 봐주는데, 이제 다만 중요한 저항 자리에 도달했다라 말씀드렸죠. 4100의 의미에 관해서 혹은 나스닥 12900이라는 자리에 대해서 중요성은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떨어지고 빅스가 급락했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걸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 솔직히 오늘 밤에 좀 저는 좀 집중을 해서 보긴 볼 것 같아요. 다시 양봉으로 되돌릴 가능성도 일단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하여튼 이 선물 자리가 중요한 자리에 와 있으니까 좀 집중을 해보긴 해볼 거예요. 사실 이게 빅스 지수엔 잘 안 보이긴 하는데요. UVXY의 가격에는 이런 게 좀 명확하게 좀 보이긴 하거든요. 이게 차트 모양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빅스하고 UVXY 하고요. UVXY라는 상품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요. 이게 지난번 직전 저점 자리가 여기 정도였죠. 여기 정도였는데 이거 붕괴시키면서 이렇게 지금 폭락이 나왔습니다. 이거 이런 중요한 자리는 붕괴시키고 나면 통상 이렇게 뭐 반등이 조금이라도 나오거나 쉬어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 폭락이 나왔단 말이죠. UVXY가 7% 급락하면서 폭락이 나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여기서부터 내려오던 이 하락 추세에 언더슈팅의 개념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자리에서는 이런 언더슈팅 충분히 가능하긴 한데, 그래서 이게 언더슈팅이라는 일단 생각은 드는데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잘 봐야 되겠죠. 여기서 일단 양봉 달고 다시 올라오거나 여기서 회복하면 이제 이게 언더슈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이런 자리에서 서서히 죽이는 게 더 무섭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폭락을 시켰다. 저는 일단 색안경 굉장히 진하게 쓰고 보렵니다. 삼각 수렴형 자리가 물론 깨지긴 깨졌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건 더 아래쪽으로 가는 게 맞긴 맞는데요. 근데 일단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오랜 하락 추세 중에 폭락이나 투매 느낌의 어떤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 거니까 저는 변곡의 가능성 충분히 열어놓고 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미국 선물이 중요한 어떤 추세를 결정짓는 그런 라인 부근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까지 더해서 해석을 해보면 언더슈팅의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놓고 전 보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아직까지 이거 손절 안 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밤도 잘못되면 이 무조건 이거 갖다 버리셔야 돼요. 뭐 올라오든 어쨌든 간에 오늘 밤에 안 올라온다. 그러면 이거 UVXY는 들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거만큼 손절을 잘 이런 상품만큼 손절이 중요한 그런 거 없습니다. 가장 손절이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가 UVXY입니다. 이거 잘못 버티시면 진짜 큰일 나요. 일단 요까지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미국 증시 다 본 것 같네요. 그죠? 미국 증시 다 봤고, 다 해석했고요. 애플 실적 쳐다봤고요. 그죠? 아무래도 일단 한국 증시 일단 좋지 않을까요? 시작이요. 한국 증시 잠깐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일단 심상치는 않네요. 그죠? 일단 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디를 저항으로 보면 될까요? 대략적으로 뭐 62,500원 정도? 일단 이 자리에 대한 저항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다시 음봉으로 싹 다시 되돌려갖고 하락 마감해버리거나 그러면 이 거래일째 어딘가 저항을 누적시키는 겁니다. 근데 일단 뭐 오늘 이렇게 상승 마감하거나 잘 버텨주면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림. 일단 오늘은 위쪽으로 더 올라간다라고 봐주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어제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투자는 타이밍이라 말씀드렸죠. 아직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하방 진입의 타이밍은 간질간질합니다. 코끝이 간질간질하죠. 재채기에 나올랑 말랑한데 아직은 나오진 않은 거죠. 그죠? 결정적인 타이밍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삼성전자 지금 여기서 폭등해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입니다. 64,000원까지 올라도 이상하지 않아요. 64,000원 혹은 65,000원까지도 저항이 없어요. 지난번에 폭락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벅버벅거리는 건 일단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하여튼 저항 테스트 잘 보자고요. 오늘 한국 증시는 또 신나게 또 갭상승해서 올라가고 있네요. 이런 것들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갭상승해서 어디서 갭상승 출발을 했냐? 어제 고점 넘어섰죠. 지금 계속해서 그래요. 일단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긴 한 겁니다. 뭐 콜옵션 가격 이런 걸 봐도 좀 이런 게 이해가 되긴 됩니다. 콜옵션들 상승 에너지 누적시켰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위쪽으로 이슈가 있고 위쪽으로 가기로 마음 먹으면 좀 탄력적으로 갈 수가 있긴 해요. 그런 점들. 그래서 뭐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이 갭상승 어제도 그러고, 어제도 갭상승 출발해갖고 이 지난번에 무거운 저항들을 한 번에 넘어서 갔고요.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 저항이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이 시작부터 전일 고점이나 저항을 넘어간 거니까 이건 강력한 매수세가 장 초반부터 등장했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이러면 이제 보통 원웨이 상승 이런 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너무 많이 오르면 이렇게 오르다가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근데 이 갭상승을 해서 전일 고점 넘어섰다 이런 거는 시작부터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했다라는 거고, 위쪽으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고, 지금 하락 추세 중이니 이런 해석은 조금 좀 제한적으로 하는 게 맞긴 맞겠죠. 그런 걸 감안해서 하는 게 좋겠죠. 일단 이 정도 내용 살펴봤고, 일단 위쪽으로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오늘 마감했는데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해서 뭐 하락 마감하고 이러면은 이제 그때 가서 이야기하자고요. 아무튼 한국 증시는 지가 올라봐야 단기 하락 추세입니다. 참 단기 상승 추세일 뿐이고 여전히 완연한 하락 추세죠. 뭐 여기다 대고 어쨌든 지금 이야기한 건 의견이 아니고 이건 사실입니다. 별 의미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저렇게 올라봐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일단 분위기 좋네요. 그죠? 일단 더 올라간다라고 봐주자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근데 일단 잘 빠지지는 않고 있네요. 하여튼 상승 추세,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전 이거 보면은 개인적으로 제 포지션이 든든하다고 느껴집니다. 일단 뭐 조정이 나오고 있고 뭐 특별히 뭐 이상한 거 없고요. 이 정도 살펴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 참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 박문환 이사 이거 글 굉장히 좋게 오늘 설명 잘 해놓은 거 있더라고요. 요거 한 번씩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유로존에 관련된 설명 잘 해놨습니다. 어디 갔죠? 제목이 이겁니다. 이거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유로존의 붕괴는 단지 시간 문제일 뿐, 분절화를 막기 위해 꺼내든 TPI의 정체라는 글인데,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보셔서 읽어보세요. 유로존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불안성, 구조적인 문제점 이런 걸 굉장히 잘 설명을 해줬고, 이 TPI라는 제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줬고, TPI라는 제도로 인해서 앞으로 유로화나 달러화에 미칠 영향 이런 거를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런 설명에 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고 굉장히 동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설명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공부 차원에서 아주 좋습니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